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18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열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뼈라는 의미의 골부인데요. 골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뼈를 나타내는 골자와 몸을 나타내는 체자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는 골자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미 한자는 살펴보았지만 그 부수, 열획에 해당하는 부수로 말이라는 의미의 마부가 있습니다. 마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말이라는 의미의 마자와 정거장이라는 의미의 역자가 있습니다. 역시 이미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부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로는 골자가 되겠는데요. 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뼈라는 의미의 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뼈라는 의미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면 머리뼈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골은 속된 표현으로 바싹 마른 사람, 그러니까 그 가죽만 남아서 머리뼈가 그대로 보여질 정도다 라는 의미로 바싹 마른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유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서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썩고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이나 또는 뼈만 남아있는 사람의 뼈를 얘기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요즘은 이제 매장보다는 주로 화장을 하죠. 그랬을 경우 그 화장하고 남은 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뼈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체격을 얘기합니다. 골수라고 하는 것은 뼈 안에 가득 차 있는 교질의 물질, 교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체긴 하지만 물 같은 액체가 아니고 이 물풀 같은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런 이제 물질을 얘기하고요. 그런가 하면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골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골수에 사무쳤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됐다라는 뜻이죠. 외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오로지 파고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칫 외골수는 이제 고집센 사람이라는 말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골자라고 하는 것은 핵심 사항이란 뜻입니다. 환골탈태라고 하는 것은 뼈를 바꾸고 허물을 벗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고 겉이고 싹 다 바뀌었다라는 뜻으로 환골탈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어긋나거나 그러니까 염좌되는 거죠.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는 상해를 얘기합니다. 계란유골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 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닭이 계란을 품으면 21일 가까이 가면서 그 안에 병아리가 생기니까 실제는 뼈가 있는 거죠.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그런 말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 재수가 나쁜 일이 발생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계란유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사람도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일 수 있다.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골연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이제 폐경기가 지났다든지 또는 바이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칼슘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성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뼈 안 쪽이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는 것처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이제 아동들은 바이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하면 고련화증보다는 구부러지는 형태의 구루병이 이제 걸리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초자가 되겠는데요. 부르다 라는 의미의 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수 자조 지금 좌측에 써 있는 것이 소자를 합쳐서 부르다 라는 의미의 초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부르다 라는 의미의 초자가 되겠습니다. 초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초인종, 그러면 원래는 초인종이 대문이나 현관에 부착돼서 방문자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신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초인종은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부착시켜서 이제 종업원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도 초인종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초청하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불러서 오도록 요청하다 라는 뜻이고요. 초대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뉘앙스로 볼 때 초청하다는 예를 들어서 모 방송국에서 하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서 특별 행사로 가수 한 분을 초청하죠. 이럴 때 이제 그 행사 진행의 한 과정으로 그 담당자를 부르는 것을 초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청객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손님으로 참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초대하다 라는 의미로 쓰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초청하다와 초대하다는 완전히 똑같이 쓰입니다. 초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초청이나 초대할 대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거나 또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거물일 경우 쓰는 용어고요. 초빙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책을 맡기기 위해서 어렵게 초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이 샤머니즘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굿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할 때 그 혼을 부르는 것을 초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래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돼서 결과가 발생되게 하다라는 거고요. 자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래하는 것을
스스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초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하다라는 뜻인데, 자초하다는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자초한 거야, 사고를 자초한 거야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죠. 문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캐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문초를 캐묻는 것뿐만이 아니고 책임 소재를 묻는, 즉 책임지게 하는, 즉 우리가 얘기하는 문책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원래는 잘못 쓰는 건데 쓰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맥락을 보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초대장은 어떤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보내는 카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초청하다와 초대하다가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쓰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초청장으로 초대장을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로는 형이라는 한자인데요, 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라는 의미의 형자가 되겠습니다. 형벌이라는 의미의 형자는 각종 범죄 또는 그 범죄에 대한 처벌, 또 그 범죄 경과에 대한 파악, 기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용어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된 각종 법규를 모아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고 재판에서 확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만 된다라는 철학이죠. 모든 것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 죄라고 정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결정되어 있어야 되고,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처벌을 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설사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아무리 죄라고 생각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철학입니다. 양형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법정으로 하긴 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것을 다 법으로 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기관, 즉 사법부에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죄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처벌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양형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처형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처형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을 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처형하다는 형을 과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사형을 집행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특히 군사 문제라든지 전쟁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이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형태를 처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형사라고 하면 사법 경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또한 형사하면 우리가 형사 사건이라고 할 때
이 사건은 사족이죠. 형사라는 말 자체가 사건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아까 그 사법경찰하고. 그럴 때 형사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이라는 말, 그 자체가 형사사건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원래는 형사사건이라고 할 때 이 사건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건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형사라는 말과 형사사건이라는 말을 그냥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 절차를 얘기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만이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 국가를 대신해서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형사소송의 절차는 이제 맨 처음에 사건이 발생이 되고, 그 이 형사죠. 그 사법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검사가, 형을, 소를 제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일어난 다음에 구형을 하게 됩니다. 이 구형은, 그 죄질에 걸맞는 처벌의 수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 판사가 선고를 하게 되죠. 그럼 선고를 해서 이제 형이 집행이 되든지 무죄가 판결이 되든지 하겠죠. 그때 형을 집행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실형 선고죠. 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감옥에 수감되는 일을 얘기합니다. 교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체를 훼손하는 또는 신체와 관련된 처벌이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형의 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수형이 물론 이제 군법 표현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그 사형은 교수형이 기본입니다. 교수형은 이제 목매달아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단지 실제 교수형이 형법상 최고의 형벌이라고 정해져 있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하나의 참고부수 그리고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